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16강 1. 입지론, 2. 부동산 입지선정, 3. 농업입지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론, 입지란 무엇인가? 자, 입지란 입지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적, 인문적 위치. 자, 자연적, 인문적 위치라는 건 뭐냐면 자연적 위치, 인문적 위치를 말하는데, 자연적 위치는 여러분들 부동산학개론 1강 때 배웠던 자연자재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세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인문적 조건은 그 인문적 위치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입지라는 것은 그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입지론이 나오는데, 이 입지론은 두 가지의 입지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적지론, 또 하나는 그 입지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입지론과 적지론 두 가지를 합하면 광의의 입지론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입지론은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합한 개념입니다. 먼저 적지론은 적합한 용지의 땅을 찾는 것을 적지. 자,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적합한 것. 자, 그 땅에 적합한 뭘 찾는다? 용도를 찾는 것입니다.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입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적합한 용도. 내가 용도는 이미 정했어요. 자, 용도는 이미 정했고, 그 이 용도에 맞는 땅, 용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용지 선정. 요거는 용도 선정. 적지, 땅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것이고, 입지는 내 용도에 맞게 그 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이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입지론 그러면 용도와 용지를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적합한 용도, 적합한 용지. 자, 이런 입지론은 또 이론으로서 동양과 서양이 크게 대비를 했는데, 동양의 입지론과 서양의 입지론으로 또 나뉩니다. 동양의 입지론은 주로 농경사회가 오래되었었고, 우리나라도 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풍수지리사상을 얘기합니다. 풍수지리사상. 그럼 풍수지리사상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또 배산임수. 자, 등 쪽으로는 산이 있고 요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있으면 그 앞에는 물이 있는 겁니다. 등 쪽으로 산, 앞에는 물. 왜?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 물이 있으면 그 앞에 농경지가 있어갖고 마을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풍수지리 이론이 발달을 했고,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가 우리보다 먼저 됐으니까 이들 역시 농업, 처음에 시작 농업입지론, 농업이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 공업화 됐으니까 공업입지론, 그리고 그 이후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입지론. 농업입지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튀넨입니다. 이따 농업입지론을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튀넨이 있고, 공업입지론은 베버, 뭐 레슈,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상업입지론에는 이제 크리스탈러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입지론 자세한 거는 잠시 살펴보기를 하고, 자, 이제 입지 이론에서 부동산 입지 선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입지 선정은, 자,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지 선정이 왜 중요하냐?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입지를 합니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 입지를 하면 입지 선정을 제대로 해야만, 보다 유리한 곳에 입지를 해야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가서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초과 이윤이 발생할 것이다 하면 경쟁이 붙습니다. 입지 경쟁이 붙죠. 자, 입지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자, 부동산은 또한 이렇게 입지 경쟁이 이루어지면 주변 부동산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 부동산은 한번 개발이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잘못 개발이 되는가? 자, 다 농지인데 이 지역이 개발이 될 줄 알고 큰 건물 하나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개발 계획이 취소됐어. 그럼 이 건물은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지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전후 사정을 다 따져보고 입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용도별 부동산의 그 용도별 입지 조건 한 번씩 입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 조건의 뜻. 용도별 입지 조건을 하는데 그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자연적 조건, 인문적 조건. 자연적 조건은 토지의 뭐 지형, 지질, 기후, 경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인문적 조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조건입니다. 이거는 인문 그러면 사람을 생각하면 되고, 뭐 사회적, 행정적, 그리고 뭐 경제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조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주택지에 입지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에 입지 조건이 있을 것이고, 공업지에 입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나뉠 것입니다. 자, 주택지역지 자연 조건과 인문 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이고, 상업지 역시 자연 조건과 인문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공업지 역시 자연 조건, 인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조금씩 다르겠죠. 왜? 주택, 상업, 공업이 기본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주택지 입지는 어떻게 돼야 되냐? 주택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쾌적성이에요. 쾌적성. 내가 여기서 자고 먹고 살아야 돼. 쾌적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편리성. 주변에 뭐 시장이 가깝다든가, 뭐 공원이 가깝다든가, 이런 편리성, 교통 체계가 좋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이거 통근 조건이라고 하죠. 이거 통근 조건. 자, 이 세 가지를 주택지 입지조건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예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러면 최적 주거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적정한 주거 입지 용도. 자, 도심이 있어요. 도심. 여기가 도심이고, 외곽. 도심에서 나갈수록 외곽.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쭉 갈수록 외곽인데, 도심일수록 이제 가격이 높죠. 자, 가격이라고, 세로는 무조건 가격. 자, 외곽이라고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내가 주거를 옮길수록, 주거 비용은 자꾸 줄겠죠. 왜? 집값이 싸거나 임대료가 싸지니까. 주택 가격이 싸지든가. 주택 가격이 싸지는데, 왜 주거 비용이 낮아지니까? 주거 비용이 낮아지니까 주택을 살 때 저당을 잡아 살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럼 저당을 조금만 하니까 이자를 내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한 단위당 생산되는 또는 한 단위당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주거의 한계 비용. 자, 한계 주거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계 주거비. 외곽으로 갈수록 집값이 낮아지고 임대료가 싸지니까 한계 주거비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한계 주거비. 또 외곽으로 갈수록 한계 교통비, 총 교통비는 늘지만 한계 교통비도 조금씩 감소하는데 한계 주거 비용보다는 덜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감소하면 이거는 한계 교통비용. 자, 한계 주거비가 이 지점에서는 한계 교통비용보다 한계 주거비용이 많으니까 한계 주거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죠. 외곽으로 갈수록. 한계 교통비용보다 한계 주거비용이 높은 지점에서는 외곽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한계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 주거비용보다. 그러면 도심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요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최적 주거지가 되는 거예요. 최적 주거지. 예, 최적 주거지. 즉, 주거비 절약분과 한계 교통비 절약분이 같아지는 지점이 최적 주거지가 되는 거예요. 주거지 절약분이 교통비 절약분보다 높으면 외곽으로 갈 것이고, 교통비 절약분이 주거비 절약분보다 높으면 반대죠. 이번엔 도심 쪽으로 갈 것입니다. 자, 이게 주택지 입지 조건이고, 자, 이번엔 상업지.
상업지의 입지 조건. 상업지는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매출이 많아야겠죠. 매출. 자, 매출이 많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상업지의 입지 조건에서는 매출의 수익, 매출 수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출 수익. 즉, 주변의 인구라든가 고객의 인구 밀도, 뭐 소득 수준, 고객의 구매 습관, 뭐 이런 것들, 접근성, 얼마나 이 상업지하고 가까이 고객들이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상권의 형성,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이 다 매출 수익과 관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상업지, 상가 건물이 주변으로부터 흡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 단지를 얘기하죠. 배후지라고 그래요. 배후지. 배후지. 네. 주변의 주거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배후지. 고객의 존재 범위를 얘기합니다. 자, 상권과 배후지는 같은 의미로도 쓰여요. 자, 배후지를 다른 말로 상권, 그 상업지의 권한이 퍼져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 좋은 배후지가 되려면, 자, 배후지가 좋으려면 뭐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배후지가 일단 크기가 커야 돼. 그렇죠? 커야 넓어야죠, 배후지가. 두 번째, 배후지의 크기는 큰데 인구가 조금 안 돼. 인구도 많아야 돼. 인구만 많을 것이 아니라 그 인구의 소득, 돈벌이도 좋아야 씀씀이도 좋은 겁니다. 배후지가 좋기 위해서는 크기, 인구, 소득이 다 좋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업지에 관련된 상권 이론들이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그리고 허프의 확률 이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배우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 상업지에는 매출 수익과 배후지가 중요하고, 배후지에 있어서는 크기, 인구, 소득이 클수록 좋은 배후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다음은 공업지의 입지 조건입니다. 자, 공업지에서는 뭐가 중요해? 공업은 뭐 생산하는 거 아니야? 만드는 곳이야. 자, 만드는 곳이니까 공업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공업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산비예요. 생산비. 그리고 생산했으면 시장까지 수송을 해야 돼. 수송비. 생산비와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입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상업지가 제일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상업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지에서도 가끔가다 지문으로 요 세 가지 내용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업지를 좀 더 깊게 봐야겠죠. 자, 이 상업지를 입지 유형별로 상가를 분류해 보자고. 입지 유형별로, 입지하는 유형별로 상가를 분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를 분류. 워낙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도심에 있으려고 하는 상가들이 있어. 이거 집심성이라고 돼요. 집심성 점포. 이 심은 도심을 얘기해. 도심에 집중하려는 점포들. 또 어떤 거? 도매상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극장 같은 거. 예, 극장 같은 게 주로 도심에 입지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집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여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는 도심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한 곳에 있긴 있는데 한 곳에 어떠한 장소에 모여 있는 거야. 장소에 모여 있는 거야. 어떤 거? 관공서. 관공서가 한 곳에 몰려 있어야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편하죠. 부동산 등기부 띄러 등기소 갔다가 옆에 부천 가서 지적도 띄고.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예전에. 자, 관공서, 뭐 공구상 같은 거. 어떠한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토, 망치 이런 게 골고루 필요해. 그러면 공구상들은 한 군데 몰려 있어요. 왜?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공구상, 뭐 보험회사 이런 것도 다 모여 있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집재 모여 있는 게 좋지만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세탁소 모여 있어봐 망하는 거야. 조그만 문구점 모여 있어봐야 망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먹고 사니까. 이걸 산재, 흩어질 산, 있을재.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한 점포들. 산재성 점포. 분산되어야 유리하죠. 뭐 잡화점이라든가 세탁소, 뭐 목욕탕 이런 것들은 흩어져 있어야 돼. 한 군데 멈춰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어떤 지역에 국부적으로 지역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국부적으로 집중을 해. 국부적으로 집중.
국부적으로 집중하는 점포, 예를 들어 농기구상, 철공소, 비료상 같은 거는 어느 지역에 일정한 데 모여 있으려고 그래요. 꼭 도심에 있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집재성 점포가 도심에 있으면 집재성이면서도 도저히 집심성이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건 주로 이 집재성과 산재성 점포들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국부 집중성이라고 해도 어느 국부, 지역적으로 있지만 이것이 도심에 있을 수도 있고 부도심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지 유형별로 상가를 분류하고, 자, 그리고 이제 농업지 같은 경우는 기상 상태하고 토양이 제일 중요해요. 어떠한 과수를 심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좋은 과수가 있고, 과일, 비가 너무 조금 와도 안 좋은 과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기후, 토양에 맞는 지역을 찾아가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농업입지론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입지론은 입지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산업화되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입지론이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농업이 입지할 것인가. 자, 농업입지론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이 독일의 튀넨이라는 학자예요. 자, 튀넨이 그 고립국 이론을 만들어요. 자, 튀넨 워낙 유명한 분이고 부동산 학교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분이에요. 자, 튀넨의 무슨 이론? 고립국. 왜 고립국이냐? 가정을 할 때 이 나라가 고립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버렸어. 왜? 이론상 존재하는 거니까. 자, 고립이 돼 있어. 자, 이 고립국은 어떠한 가정을 하냐? 첫 번째, 튀넨의 고립국이 가정을 해. 먼저 고립이 된다는 건 당연히 가정이 돼 있고, 가정이 중요해요. 그 가정 아래에서 이론이 전개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고립국에서는, 고립된 나라에서는 가격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 도심, 다른 말로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가격이 도심에서 가격이 결정돼. 가격 결정. 두 번째, 생산비는 지금 이게 농업이론이에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야. 동일한 농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생산비는 동일하게 들어가. 생산비는 동일. 도심에 가깝든 외곽이든 상관이 없어. 생산비는 다 똑같이 들어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송비. 도심에 물건을 갖다 내야 팔 거 아니에요. 자, 이 수송비는 도심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게 별 얘기가 아니야. 자, 도심이 있어, 도심. 이 고립국이야, 이게. 고립국. 이 고립국 전체. 자, 고립국. 고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고립된 나라야. 그냥 고립된 마을. 이름이 말이 좋아 국가지. 그냥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그만 마을 국가. 네, 마을 국가인데, 도심이 여기 있어. 이게 시장이야, 시장. 여기 시장이 여기서 형성이 되겠지. 가장 중심이니까. 이게 있다면, 여기서 농업을 해서 생산을 하나, 도심 가까이서 농업 생산을 하나, 이 생산비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양을 한다면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야, 생산비는. 다만 도심까지 가는 이 수송비, 수송하려면 비용이 들잖아. 마차를 쓰든 트럭을 쓰든. 이 수송비는, 자, 이 A 지역하고 B 지역 어디가 가까워요? B가 가까우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조금 들잖아. A는 도심에서 머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고, 즉 거리에 비례한다. 즉 멀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가까울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 이 얘기야.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는 고립국에서의 농업 이론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주 간단해.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을 어떻게 전개하나 한번 전개하는 그 결과를 보면, 자, 이 가정이 워낙 중요하니까 지우지 말고 한번 봅시다. 지대. 이 땅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소유를 했어요. 예를 들은 거지. 이 땅을 내가 소유한 거야. 그럼 농민들이 많잖아. 농민들은 나한테 임대를 해서 이걸 지어 먹고 살아야 돼. 여기서 나 땅 많은 척 해야지. 자, 그러면 지대라는 것은 임대료. 땅에 대해서 임대료는, 자, 지대는 매상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산을 해갖고 물건을 팔잖아. 그 매상고에서
기본적인 건 빼야지. 자기가 돈 들어간 건 빼야 될 거 아니야. 자, 매상고에서 뭘 빼냐? 생산비. 그리고 또 뭐? 수송비. 이건 빼줘야지. 생산비와 수송비의 이유는 다 집어넣은 거야, 이 사람들도. 자,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면 그것이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생산비는 다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 결국 지대는 생산비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이 일정한 금액에서 수송비만 빼주면 되니까 지대는 결국 뭐하고 비례한다? 수송비가 많을수록 지대는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 결국 도심 쪽일수록 지대가 높아, 세다는 얘기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가 약해지는 거야. 싸지는 거지.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도심 쪽, 도심 주변은 지대가 높으니까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 그러니까 아주 집약적으로 농사를 하는 거야. 집약농. 집약적으로 농사를 해. 집약농. 자본도 많이 투자하고 사람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근데 외곽은 지대가 낮으니까 수송비가 좀 세니까 조박농. 그냥 씨 뿌리고 잘하면 걷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지대가 세다는 얘기는 이윤을 많이 내야 되니까 집약적인 농사를 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니까,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조박농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그 도심에서 외곽으로 한 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여기가 도심, 외곽. 자, 임대료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임대료는 마찬가지로 이쪽에 해당되는 곳은 집약농을 하고, 외곽으로 가면 조박농을 하더라. 한계 입찰 곡선이 달라지더라.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약농을 하고, 자, 이윤이 높은 걸 하고, 지대가 높으니까 외곽으로 살수록 지대가 낮고 수송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 조박농을 하더라 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자, 한계 지대 곡선이 작물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를 결론을 낸 거예요. 튀네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이론의 문제는 뭐냐? 가정이 너무 단순해. 이렇게 고립된 나라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단순한 거하고, 실제 농업 입지를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물도 없잖아. 물도 흐를 수도 있고, 뭐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실제는 도시나 도심 주변에 있는 이 농경지는 오히려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또 안 짓는 수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튀넨의 고립규율이 비판은 맞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론을 제시해 준 거예요. 지대라는 것이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이고, 생산비는 고정이 됐다.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송비에 따라 지대가 변하더라.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되니까 지대가 낮아지고, 거리가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조금 들어가 지대가 오르더라. 이거는 대단한 학문적인 발전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옛날 농경시대에 나온 이론이니까, 지금 21세기의 이론은 아니고 예전에 나온 이론이에요. 학문적 학자로서 입지 이론을 처음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입지론, 적지론과 입지론이 있다는 거 두 개 다 합쳐서 입지론이라고 하고, 부동산 입지 선정은 그 주거지 입지 선정, 주택용, 그리고 상업용, 그리고 공업용, 농업용 입지 선정을 받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상업용 입지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권, 배후지를 얘기하는데, 그 배후지의 좋은 배후지는 크기, 그리고 인구, 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배후지고, 매출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리고 입지 유형별 상가 분류를 했습니다. 뭐 집재성, 그리고 집신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 집중성,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튀넨 농업 입지론을 통해서 그 튀넨이 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농업 입지론을 전개를 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가정 세 가지. 도심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도심에서 생산비는 어느 지역이나 동일을 하고,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하다고 했을 때, 지대는, 임대료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이고, 생산비가 동일하다 보니까 결국 수송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자, 오늘 만화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제16강 1. 입지론, 2. 부동산 입지 선정, 3. 농업 입지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